2021년 말에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표 시점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BLA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실 저희가 그간 페이플 DPN, 통증성 DPN에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왔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페이플 DPN을 통해서 시장에 이 물질의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시켜드리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인디케이션들,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다시 임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또 다른 임상 개발 사업을 하고 있던 다른 질환들, 특히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BLA의 즉 시판허가의 목표 시점이 굉장히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ALS 및 CMP와 같은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 개발의 그 비중을 DPM과 마찬가지로 두어 아마도 DPM보다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혹은 비슷한 시점에서 이 시판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과를 복으로 만드는 또 세옹지마의 그러한 그런 격언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3-14, 즉 첫 번째 일상의 등록 최종 결과입니다. 사실 발표에 따라서 때로는 498명, 때로는 502명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요 숫자들이 이제 FDA에 보고될 최종 리포트에 들어갈 숫자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록은 500명 무작위 배정,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통계에 들어갈 숫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433명, 9개월의 추적 관찰을 완료한 그러한 사람들이 43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 탈락은 똑같습니다. 74명으로서 14.8%, 약 15%가 안 되는데, 이는 다른 그 약물들의 중도 탈락률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런틴 2개월 동안 임상시험하는 뉴런틴의 경우 약 18%, 그 다음에 한 달 반짜리, 즉 6주짜리 리리카 임상시험의 탈락률이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고, 리리카 3개월 1주짜리 임상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자가 약물을 받으러 한 2번 정도 비지트를 하고 9개월은 그냥 충실히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률이 이러한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2배가 낮다는 것은 환자 자체가 사실 상당히 해피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너무 약물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서 환자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많이 줘서 또 그러한 것이 노이즈를 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일반 페인 통증 약물 대비 사실 탈락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병용약제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리리카와 뉴런틴이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리카와 뉴런틴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리카와 뉴런틴을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사용한 사람이 249명, 그 다음에 리리카 혹은 뉴런틴을 저희들의 임상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252명, 뭐 거의 정확히 50%의 환자들이 리리카와 뉴런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리리카와 뉴런틴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리리카와 뉴런틴 그리고 오피오이드 등을 포함을 해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약제를 썼지만 부작용이 심하거나 혹은 약효가 없어서 지금 그런 약물을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리리카 뉴런틴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패한 환자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번 슬라이드.
임상시험에서 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데모그래픽,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피험자들의 패턴이 유별난가 아니면 실제 그 세계를 반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나이는 전반적으로 61세 플러스 마이너스였고 플라시보와 약물 엔트렌시스 BM202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은 메일과 피메일, 즉 남성과 여성이 조금 작습니다. 약 한 30%, 35% 정도, 남자가 65% 정도가 되고, 이러한 성비의 약간의 그 차이 때문에 플라시보와 저희 약물 간에 약간의 왜곡 현상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다름은 아닙니다.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제일 많아서 74%, 그 다음에 블락 또는 아프로 아메리칸이 흑인들이 20% 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 환자 집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입 1형이 6% 정도, 6 내지 7% 정도, 타입 2가 약 한 93% 정도에서 시장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기간은 사실 예상보다 조금 짧아서 약 7년 정도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플라시보와 약물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안전해서 사실은 이 뒤에도 나올 플라시보와 202의 혼용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혼용이 됐기 때문에 혼용과 관계없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즉 AE 하면은 adverse effect 해서 이상 증세고, 그 다음에 SAE 하면 serious adverse effect에서 심각한 이상 징후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AE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등급이 낮은 그 부작용이고, 심각한 이상 징후가 두 건이 있는데, 이 두 건은 밑에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possibly related, 그러니까 저희는 약물 관련을 세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는 것이 definitely related, 이건 명확하게 약물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probably related, 그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은 probably related는 아마도 관여 있을 것 같다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possibly related는 뭐 아주 뭐 멀게나마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치인데, 그런 게 두 건인데 두 건 다 그렇게 심각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모더레이트 케이스고, 두 건 다 당뇨병 환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 즉 이 눈에 출혈이 좀 있다든지 또는 심근 그 협심증이 있는 두 가지 케이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당뇨병에서의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지금 저희들의 DSM, 즉 안전성 모니터링 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BM202는 임상, 일상 이상, 또 다른 질환에서의 임상에서 보여졌던 바와 같이 아주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저희들이 치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 이제 수치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PK, 약 역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을 복용을 하거나 약을 주사 받은 다음에 그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조사를 하는 양역학 PK 데이터가 있는데, 이 PK 데이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은 후, 주사를 맞기 전에 혈액 샘플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은 후 2시간 후에 혈액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데이 제로 처음 와서 주사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주 후, 즉 데이 14일 후에 와서 다시 한번 받고, 임상 3상에서는 90일째와 104일째 다시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주사, 즉 2주 간격의 한 번 트리트먼트, 두 번의 트리트먼트에서 주사를 맞은 경우 2시간 후에 혈액에서 BM202 DNA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물론 주사 전에도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저희들이 플라시보군에서는 사실 이 DNA가 검출이 전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DNA가 검출이 됐고 또 반면에 BM201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에서는 반대로 너무 임상 일상과 이상 대비 약물의 수치가 너무 낮은 환자들이 두 분에서 각각 약 30에서 35명 정도가 최소한 지금 발견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플라시보 효과를 증대시켜서 플라시보군의 통증 감소 효과가 늘어나고 반대로 BM201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에서는 오히려 통증 효과가 감소하는 그러한 왜곡 현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그릇된 희망 혹은 그릇된 절망을 드릴까봐 아주 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는 어쩔 수 없이 선별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중에서 물론 이 PK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숫자를 가지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약물을 받았구나 아니구나를 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선별했다는 그 자체는 FDA에 보고를 하고 또 FDA에서 FDA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시장의 긴급성에 대비해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자, 혼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에 제가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없다고 해서 이 커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밑에 내려가서 좀 이 포인트를 하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요 지금 위에 보시는 요 테이블이 플라시보군에서 BM202 DNA 고농도 검출 사례입니다. 그래서 데이 제로, 그 다음에 14일, 90일, 104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게 이제 혈액 샘플을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노믹 DNA라는 건 이제 우리 DNA인데 우리 DNA의 양당, 우리 약물이 몇 개나 있나 이렇게 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계시는 분들은 이 청중들께서는 요 10의 5승 10만 개, 10의 4승 그 뜻이 만 개, 요 1000개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개에 있는 사람이 총체적으로 11명, 그 다음에 만 개에 있는 사람이 만 개대에 있는 사람이 20명, 그 다음에 1000개가 넘는 죄송합니다. 만 개 이상이 있는 사람이 20명, 그 다음에 1000개 이상 넘는 사람이 30명, 죄송합니다. 이 숫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몇 명 차이는 납니다. 자, 그럼 10의 5승과 4승 5승, 4승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네, 지금 현재 이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저쪽으로 가서 이동식 가능한가요? 제가 목청이 크니까 조금 다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DNA 이상에서의 임상 시험에 보면 임상 이상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었습니다. 임상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플라시보는 다 깨끗하게 나왔고 이게 어느 한 사람마다 분석 기관에서 수락하고 정리하는 케이스 있었기 때문에 이상은 굉장히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의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플라시보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100개 미만이 나와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케이스가 200개인가 300개니까 아무리 넘어도 200개, 300개를 넘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BM20 약물군은 사람의 대사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레인지가 범위가 좀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DNA가 특별 DNA를 분해하는 속도가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DNA가 빠른 속도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레인지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0의 4습, 미니멈 10의 4습 즉 10,000개 이상은 보통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10만 개 내지 100만 개 정도의 약물이 나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임상 일상과 이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에서 만일에 1,000개가 넘었다고 한다면 그는 물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은 즉 이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36명의 플라시보 군은 약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BM202를 가진 군에서 너무 예상보다도 그 BM202가 낮은 정도로 검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0의 3승이 내려가는 케이스가 약물군에서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개 카피가 안 된, 전혀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사람이 19명이 되고, 그 다음에 100개 카피가 안 되는 사람이 20명, 1000개 카피,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1000개 카피까지 해서 다 합치게 되면 최소한 30명 정도가 지금 BM202에서는 아마 약물을 안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숫자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 이 약물이 사이트에서 혼용됐을 가능성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어두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이 조사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플라시보 군에서 이 약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의심가는 사람들의 통증 수치를 보고 저희들이 혼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농도가 10의 5승인 사람인 경우, 즉 10만 개 이상의 약물을 가진 사람의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인데 플라시보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개 1.5 정도의 통증이 감소가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5, 3, 2 해서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만 개 이상을 가진 환자들의 상당수에서도 높은 숫자가 나와서 이 데이터는 이 플라시보 이 환자들이 BM202를 맞았을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이 혼용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팀을 조사단을 지금 꾸리고 지금 현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간단한 그 상황판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DS 벌크가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벌크를 동결 건조해서 소위 필피니시에서 리피, 즉 완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면 드랍 디팟이라고 해서 임상 시험의 경우에는 그 객관성을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중 맹검을 하는 그 기본 수칙 중에 하나가 약물의 레이블링 자체부터 블라인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물의 레이블링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디스트리뷰션하는, 분배하는 그런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가 따로 있고, 이 사이트는 명령을 누구한테 받냐면 컴퓨터한테 받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저희들의 그 일렉트로닉 시스템에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환자가 옵니다. 우리 환자가 옵니다 하면 이쪽에 이미 조성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이 사이트에 이 약물 보내라, 저 약물 보내라라고 하면서 번호와 함께 약물을 배당을 하게 됩니다. 즉 컴퓨터가 배당을 합니다. 짜여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면 각 병원으로도 가게 되고 병원에서 주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를 하게 되고 이 혈액을 채취한 것은 또 다른 CRO, 다시 말씀드리는 경우에 GLP의 그 운영을 하는 FDA에서 인정을 받은 분석실에서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CRO 기업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린 PK 데이터는 바로 이 분석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모든 2단계와 2단계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DP하고 DS, 즉 생산 시설에서 섞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단계는 없다고 보고 그 외 모든 그 단계에서는 이 혼돈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현재 조사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이제 팀을 만들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번째. 이 결과들의 그를 지금 지켜본 전문가들이 의견입니다. 사실 모두 굉장히 사실 통계에서는 제일 전문가들 중에 미국에서 제일 아주 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적인 전문가들도 못지않은 세계적인 엑스퍼트들이고요. 그래서 잭 헤슬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도 엄청난 실망을 했지만 이분도 일상과 이상에서 상당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또 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이 PK 데이터를 보고서는 사실 거의 뭐 콜랩스를 이렇게 하실 정도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이오 스태틱스 NIH에서 일하는 바이오 통계 전문가는 지금 현재는 FDA 기준으로 이거를 유효성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전문가들은 너무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슬라이스 앤 다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분석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정보는 많이 얻되 쿨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3상 디자인에 써라 이런 얘기를 했고 안전성은 뭐 너무 뛰어나다 다른 약물 대비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그 다음에 제일 저희들한테 뼈저린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넷캐시라는 사람의 이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조언들을 받아들여서 3상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번 슬라이드. 그 외에도 이제 혼용 가능성이라는 뭐 정말 속된 말로 날벼락을 받은 기분인데 이번에 이러한 지금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훈으로 삼고 다음 3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우리의 성공 가능성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를 사실 이번에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PK 데이터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약 한 6시간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뜯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요인들을 했는데 그 요인들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한 6시간 지난 후에 들어온 데이터가 PK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제 PK가 즉 혼용 가능성 데이터가 나중에 이제 전면에 나오게 됐지만 그 외에도 3상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작위 배정의 코드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랜더마이제이션 코드의 혼돈이 사실 간간히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그냥 코드를 다시 바꿔서 하면 되긴 하는데 뭐 저희 같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며칠 동안. 그 다음에 플라시보와 BM202 간의 베이스라인의 차이 저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잘 관리가 됐고 저희들이 크게 느낀 건 이따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임상 사이트 간의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5개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이트는 좀 굉장히 우수하게 관리를 하고 GCP 즉 다시 말씀은 Good Clinical Practice를
그야말로 글로벌 미국 스탠다드로 하는데 일부 작은 사이트에서는 그런 스탠다드를 운영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주사 투여 시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니 어떤 사람은 2cm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8cm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2.3cm 들어가고 하는 그런 좀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다음 임상에서는 주요하게 생각할 게 BMI입니다. 사실 웨이트에 따라서 이 종아리 머슬과 이 들어가는 그 주변의 그 배부학적 구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웨이트 혹은 BMI를 주요한 지표로 또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용약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아까 이제 리리카하고 뮤론틴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간헐적으로 레스큐 드락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레스큐 드락은 이제 구제약물입니다. 환자가 너무 아파할 때 의사들이 주는 구제약물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구제약물들을 6개월째 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제약물을 쓸 수 있는 빈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병용약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분석을 해서 3상에서는 지금 구제약물이나 다른 병용약제가 우리들의 효과에 간섭하는 현상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 간의 퀄리티, 저희가 3상까지는 사실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의 약물을 만들어줘야 되는 기업이 그 약물을 만들어주지 않는 통에 사실은 그 조그만 스케일에서 여러 배지를 계속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지가 상당히 많은 배지가 들어가다 보니 배지 간의 베리에이션이 플라시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약물도 그렇고 조금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결과를 흐트러뜨릴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그 베리에이션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베리에이션들이 이 편차가 누적이 되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나왔던 게 이제 플라시보와 BM20의 혼용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그 CRO로부터 받는데 특히 이제 품질 관리된 데이터를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 이제 지금 같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거의 전적으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번 슬라이드. 그래서 DPN 결과를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성. 약물과 직접 관련된 심각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 주사 부위 이상 반응은 한 건을 제외하고서는 전혀 경미했다. 즉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플루 백신 정도의 이상 반응이 있었다. 유효성은 지금 현재 플라시보와 BM20의 혼용 가능성 때문에 인허가, 즉 FDA의 레귤레토리 차원에서는 최종 결론을 지금 현재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잘못된 환자를 제외하거나 잘 관리된 사이트를 선별해서 분석하면 의미성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를 선별해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FDA와의 협의를 통하지 않으면 원래는 방출을 하기가 좀 굉장히 주저되는 데이터였지만 우리 또 시장에서의 요구와 그런 청원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또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1, 2상 결과와 그간의 작동 원리를 감안하고 또 이와 같이 선별된 환자들의 분석 결과를 감안했을 때는 후속 3상은 반드시 진행하라는 게 저희 외부 전문가들의 요청이었고, 지금 편향된 해석을 경계하면서 이 3-1을 잘 분석을 해서 후속 임상에 적용을 하면 저희들은 이제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속 3상에 대한 프로토콜은 많은 정비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BMI 등을 이제 고려를 할 것이고,
이번에 클리니컬 QA, 즉 임상의 품질 보증, 퀄리티 어슈런스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마침 저희들이 석 달 전에 클리니컬 QA에 랜 피셔 박사를 영입을 했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단장으로 해서 조사단이 꾸려졌고 이 닥터 피셔는 앞으로 우리 클리니컬 QA 품질 보증 쪽을 책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다음번 슬라이드로. 자, 이게 원래 FDA와의 약속에 의한 ITT 데이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노란색은 플라시보, BM202는 파란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월, 6개월, 9개월째에 플라시보와 작은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태로 보면 당연히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플라시보와 BM202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그런데 이 명백한 아까도 이제 PK 데이터가에서 너무 수적으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데이터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 그런 환자들, 예를 들어서 플라시보와 BM202 혼용이 의심되는 분명한 환자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39명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페인 다이어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먼저 보시면 페인 다이어리는 사실 페인 다이어리라는 게 저희들의 주평가 지표입니다. 페인 통증 일기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통증 일기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기 전 1, 2주 동안의 통증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적다 보면 이게 사실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 것 같다 보니 이 중에는 무성의한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임상을 올 때 임상시험의 그 자원자들 중에 자원자들한테는 조그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서브젝트들, 즉 피험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CRO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통증학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보고 야, 이 사람 문제 있다, 저 사람 문제 있다를 얘기해주는 그런 기관에 저희들이 지난 몇 개월 전에 거의 분석을 의뢰를 해서 이 중에서 32명의 저희들 표현으로는 사실 뭐 거의 범죄자에 가까운 사람을 색출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관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파악을 했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일기를 일주일 동안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7일간 작성한 일기의 수치가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1번에서 10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333333, 444444, 뭐 99999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지. 그런 그 작성을 사실 3구 그러니까 쭉 비슷할 때마다 저희들이 측정을 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2번 이상 한 사람, 그건 굉장히 이제 의심이 간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이 통증 일기가 너무 편차가 심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제로였다가 그 다음 날은 10, 또 그 다음 날은 1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 9, 이런 사람, 그 통증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이건 도저히 표준 편차 2 이상은 믿기가 힘든 사람.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증을 여러 개로 잽니다. 그 중에서 FDA의 밸리데이션이 된 게 데일리 페인 다이어리, 저희들의 주평가 지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표가 BPI DPN입니다. 그래서 BPI DPN을 갖고 허가받는 약제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그 두 개의 경향이 같아야 되는데 통증 일기에서는 뭐 7이었는데
DPI, DPA에서는 0이나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다른 통증 그 측정법에서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지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그 밑이 또 다른 통증 지표인 페인 바스 BAS와 통증입니다. 그거의 차이. 그래서 이 네 개가를 어긴 사람을 이제 또 보니 다시 말씀드리면 무성의하거나 혹은 통증 지표를 조작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죠. 32명입니다. 근데 이 32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통증의 전체적인 다른 통증 의학과 대비해서는 비슷한 숫자지 엄청나게 다른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자를 제외하고 플라시보 군에서 통계적 아웃라이어들이 있습니다. 통계적 아웃라이어들은 이게 너무 삐져난 사람들. 그게 또 플라시보 군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Adjusted ITT를 설정을 한 게 438명입니다. 그래서 이 43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개월, 6개월째의 통계적 의미성이 보신 바와 같이 3개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별표가 통계적 의미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네, 그 다음에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이 224명, 그 중에서 224명인데 224명을 봐도 6개월, 3개월, 6개월째 그 다음에 유의미한 통계 수치가 나옵니다. 또 저희들이 탑3 인롤먼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들이 탑3가 거의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거의 한 25에서 30% 가까운 수치를 이제 차지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퀄리티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또 3개월, 6개월, 9개월째 모든 통계가 다 뜹니다. 이 통계들은 거의 임상 이상을 그냥 거의 반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유사한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이 또 지난번에 IR 때 설명회 때 그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이 데일리 페인 다이어리에 의한 지금 현재 완치 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치 환자. 데일리 페인 다이어리에서 나중에 살펴보니 약 한 50명 정도였고 물론 DPI, DPN이나 페인 바스에서는 더 많습니다. 한 7, 80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완치 환자를 보더라도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지금 47명의 제일 끝에 있는 47명의 피험자 중에 35명이 우리 약물 받은 환자, 12명이 플라시보 해서 3배가 완치 환자가 많습니다. 우리 약물군.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경우에는 0에서 10 스케일에서 제로가 된 환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통증 치료제의 임상에서는 사실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자, 향후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첫째는 저희가 한 번에 이 임상 3상을 성공시켜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도 이런 혼용이라는 어이없는 그 사건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사실 플라시보 효과였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사이트들을 알고 보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우리 약물들에 대한 믿음이 강해가지고 환자들한테 너무 좀 믿음 주신 것 같아요. 그로 인한 그 플라시보 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사실은 플라시보 효과를 좀 저는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혼용이 돼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임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DPN의 경우에 두세 개의 중간 사이즈의 상상을 하겠다. 150에서 200명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임상이 25개의 사이트가 아니라 5개, 6개 정도의 임상 사이트에서 거의 우리 직원들이 수시 혹은 상시 거기에 상주를 해서 최고 데이터를 퀄리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올 연말에 지금 FDA 미팅을 하고 곧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최종 리포트를 가급적 이제는 빨리 작성을 해서 3- 후속 임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 자체에 대해서는 커다란 FDA 이견은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전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통증 감소 효과를 명백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성하겠다. 일단은 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게 또 BLA 허가를 빨리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6개월을 지표하고 왜냐하면 6개월의 지표가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약물을 지금 복용하지 않는 환자가 이미 시장에 1대1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물을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존재하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물 비복용자를 여기서 이제 선발을 할 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생 효과를 증명하는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disease modifying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은 이제 재생 의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재생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3- 이상에서 결과가 좋은 사람을 즉 우리 약물을 DSMB에서 보고 그러니까 DSMB는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보고 6개월에서 결과 좋은 사람들을 재생의학 증명하는 그러한 임상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는 소위 롤 오버 스타디입니다. 돌려서 간다라는 뜻인데 그쪽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임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재생하는데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스톨로지, 조직학, 모노필라멘트, 그 다음에 nerve conduction인데 많은 사람들이 nerve conduction을 굉장히 강력히 또 원하고 nerve conduction은 1년 이전에 보기가 힘듭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롤 오버만 따로 운영을 해서 한 18개월짜리를 해서 재생 효과를 확실히 보는 실험을 지금 현재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의 품질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임상 조직을 완전히 재구성을 해서 고품질, 그 다음에 까다로운 책임감, 그 다음에 좀 창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임상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시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그 전문기관은 바로 그 플라시보 효과를 그냥 전문적으로 보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성공한 페인 스타디의 특징은 플라시보 효과가 15%, 그 다음에 성공하지 않은 그 진통 스타디는 30%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15% 미만으로 지금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퀄리티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적으로 조금
약간 조금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일르게 출발을 하다 보니 페인 다이어리 그 페인 시스템에 대해서 일렉트로니컬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 페인 다이어리 같은 통증 일지 같은 거 또는 BPI, DPM도 전부 이제는 일렉트로닉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시스템으로 통증 일기를 모니터링하면 사실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병원에 주차장에 와서 지금 통증 지표를 일주일치 쓰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집에서 오후 6시 반에 쓰는 건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일렉트로닉 페인 다이어리 시스템을 쓰기로 결정을 해서 이를 통해서 통증의 품질, 측정의 품질을 상당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미국 FDA에서 이미 인정을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 및 환자의 선정 및 제외 기준에서 BMI, 나이, 통증 수준 사실 저희들이 통증 수준에 지금 9, 10짜리들이 있는데 이번에 통증 수준은 좀 저희들이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9 미만에서 8까지 정도로 저희들이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방안에서는 뭐